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방직 7급 시험 치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테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마음 추스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다 쏟아붓고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노력했던,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 긴박한 압박 속에서도 고군분투했던 자기 자신에게 일정한 휴식, 선물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 자체가 너무 힘겹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괴로운 과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 조금 아쉬웠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을 찾고 메꿔 나가면은 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수험생활을 잘 버텨준 자기 자신에게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대신에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결과가 한심해. 한심하게 공부했으면 결과가 한심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쉴 자격이 없죠. 지금부터 당장 정신 차리고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이제 점점 멘탈을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될 텐데요. 제가 시험 끝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 합격 과정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고 채워 나가는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공부해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 나가서 합격할 수 있다. 매번 강조를 드리죠. 이번 시험 결과가 자기 생각만큼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떡하지? 어떡해. 혹은 자신감 바닥, 자존감 바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네? 찾아야지.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해설 강의 같은 경우도 찍어 드리는 거죠. 해설 강의 왜 필요해? 한 문제 한 문제 궁금해서?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뭘 잘못 공부했는지, 내가 부족한 이론, 부족한 개념은 무엇인지, 혹은 개념 잘 알아. 근데 내가 시간 재고 풀었을 때 왜 자꾸 실수가 나오는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장에서 오래 걸리는가 등등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제가 해설 강의를 드리는 거죠. 개별적인 문제 해설해 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찾아 주셔야 돼요. 자, 같이 찾아보러 갈 건데요. 제가 항상 기출문제집에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비율,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집에는 없었던 좀 이렇게 생소한 문제 섞어서 낸 비율, 그다음에 이건 그냥 버려. 이딴 거 공부하면 안 돼. 100점 방지용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라. 아무도 못 맞추는 거 넣어라. 이런 지침에 따라 나오는 100점 방지용 문제의 비율을 정해주죠. 여기가 평균적인 7급 시험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번 지방직 7급에서 19년도 지방직 7급에서 그 비율입니다. 지방직 7급이 이 평균적으로 이 기출문제집만 정확하게 반복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더 높았어요. 한 문제 더 나왔죠? 그만큼 조금 평이했어요. 대부분 요새 계속 경향이 똑같았는데 국가직 7급이 아주 어렵게 나오고 지방 7급은 그거보다 조금 쉽게, 그리고 지방 7급은 9급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 그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평이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85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점수가 85점에서 시작했다면은 그냥 대비 가능한 거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출문제라고 써놓은 것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2000문제도 안 되는 거, 거기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수만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추려놓은 거, 이거는 대비 가능하죠. 또 추려놨으니까 반복 횟수도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85점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근데 요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 지방직 7급에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 자기가 거기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지방 7급 분석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직 7급이 매년 어렵게 나오잖아요. 국가직 7급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소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온갖 걸 다 찾아봐. 그냥 죄다 그냥 하나라도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불안해. 또 찾아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불안해. 또 찾아봐. 온갖 거 다 찾아봐. 지방 7급에서 무조건 점수 떨어집니다. 왜? 중요한 걸 반복하지 못하니까. 자, 국가 7급 해설 강의에서 말해줬지만 기본 점수, 기본 점수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획득하는 요령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패턴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그랬죠? 뭐 따로 뭐 챙길 것도 거의 없어. 약간의 문제풀이 테크닉 외에 그냥 패턴으로 푸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생소한 문제 섞여 나왔다고 해서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지 말라. 그러면 제가 예언합니다. 항상 국가의 7급 해설가에 보면 항상 예언해요. 그러면 지방 7급에서 폭락한다.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어. 근데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점수보다 조금 안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올해 지방직 7급 문제의 뭐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반복 출제된 것은 사실인데 보자마자 똑같이 정답 뿅 골라내는 거 요런 것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개가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가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정답!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것을 소거해 나가서 정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여기 없었던 거야. 정답 자체는. 그런데 3개 소거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죠? 나머지 3개는 있었어. 그러면 이제 대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풀이 테크닉 정답이 바로 안 보이면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소거한다. 요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다 아는데 평소에 그렇게 안 푸는 분들이 있어. 평소에 그냥 내가 외워서 풀어. 모든 걸 다 외워야 돼. 외워서 풀어.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소거하는 연습을 안 하게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한 3-4문제 정도에서 바로 정답은 안 보이네. 그러면 소거해야 되겠다. 요렇게 접근을 안 했다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모르는 걸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또 혼동이 오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케이스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이분들도 앞으로 이제 채워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2가지를 이번 시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보면서 중간중간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생소한 문제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점 방 중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 버려.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는? 저도 못 외워요? 이런 문제 한 문제씩 섞어서 내라 지침에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공직자윤리 법령상 무슨 규정이었어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령에서 대통령령까지 포함한 거.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행령 안에 매우 지엽적인 내용을 냈는데 막 10만 원, 6개월 막 이런 거 냈는데 저 몰라요. 어떻게 외워 그걸? 그죠? 그거 외우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외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틀려요. 이거 외워봤자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여기서 틀리기만 할 뿐.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점은 95점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다 맞출 수 있었고. 자,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게 5번, 6번인데 뭐 써보죠. 뭐 5번, 6번인데 5번은 여기 가지고 그냥 2개는 골라낼 수 있어요. 두 선지가 정답률 50%에서 뭘 찍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또 나름대로 뭐 자기가 배웠던 걸 응용하면 또 풀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춰줬다면은 90점이 완성이 되죠. 요분들은 이제 고득점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발 대상. 자, 여기서 제가 많이 빼주려고 노력했다가 그래도 이거 소거하면 풀 수 있는데 빼주면 안 돼. 그래서 딱 2개만 뺐습니다. 평소에 제가 2개씩 빼죠. 근데 여기서도 더 빼주려다가 소거하면 나오는 건데 뭐. 그래서 75점 이하는 분발 대상이다. 이분들은
뭐 여기서 찍어서 하나 맞았는데 여기서 3개 이상 틀려버린 거거든요. 다 틀린 사람은 없으니까 뭐 찍거나 아니면 어찌어찌 통합으로 맞췄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개 이상 나가버리면은 75점 이하가 나오게 되죠.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면은 평이한 조합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단원별 문제 수는 조금 특이한 게 조직 이론이 엄청 조금 나왔고 총론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고 어차피 뭐 이게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가보시면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 로이 하면 분류 기준이 강제력 적용 영역, 그게 행위의 환경이냐 개별적인 행위이냐, 강제력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4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 표, 뭐 강의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표가 있죠. 그걸 여러 번 풀어본 분들은 이거 당연히 재분배 정책이죠.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우리 행위의 환경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거 D는 재분배 정책이고, 재분배 정책은 지방적 수준에서 안 된다. 왜냐? 한 지역에서 재분배하면은 그 지역의 부자들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전국적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뭐 엄청 배웠고, 뭐 강의 시간에 한 번 뭐 들었다, 뭐 한 번 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회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언제 문제요? 뭐 어디서 나온 문제요? 지방직 7급 16년도 문제예요. 제가 항상 8개년도 해당 시험 문제만 변형해가지고 그 시험 문제에서 챙길 거 챙기고 변형 문제로 챙기고 이렇게 8개년도 문제를 뭐 강의 모의고사 다 주잖아요. 그거 해본 분들은 1번 문제 뭐 5초지 뭐 5초 컷.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지? 봤더니 제가 요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발 이거 진짜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던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들, 제가 피토하면서 말했던 거 또 나와졌네요. 자, 여러분들 기억 못 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테고 이거는 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3가지는 각각의 제외 대상인데요. 각각의 제외 대상.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자, 제외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가 4개 있고,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3개 있고, 주민투표가 4개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 일부만 나왔지만 뭐든 다 나오니까, 앞으로 다 나오니까 다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 날개에다가 각각 제외 대상들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외우라고 넣어줬잖아요. 오케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뭐 똑같은 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 등, 이거는 수수료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돈과 관련된 건 돈과 관련된 것은 조례제정 개폐 청구 안 된다. 돈 안 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와 관련된 거 안 돼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돈 걷는 거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주민투표 제외 대상은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출제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도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거, 보수, 신분에 관련된 거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기억 뭐 다 아시겠지만 주민 소환의 대상은 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 의원이죠. 그다음에 이거 니은디글 리을은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집 확인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줍니다. 자, 여기 1908번 문제는 주민소환과 관련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이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가 여러 개가 딸려 있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비례대표 지방위원을 제외한, 그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뭐 똑같네. 이 문제 보면은 또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 날개에 있을 것이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 자, 수수료 똑같진 않지만 지방세. 이거 하면서 제가 돈과 관련된 거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옆에 날개에 또 돈과 관련된 것들 외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외 대상 쭉 3가지 적혀 있습니다. 주민투표도 뒤쪽 문제, 주민투표 문제 보다 보면은 박스된 문제가 있어요. 박스 있는 문제에 또 제외 대상을 제가 적어놨어요. 다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기출문제집이랑 비교해주는 이유 뭔지 알죠? 족보 공부하라고요, 제발. 족보부터. 이렇게 족보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엉뚱한 공부했다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요? 엉뚱한 거 봤으니까. 족보 먼저. 항상 시험은 족보 먼저.
또 행정학은 다행히도 아까 봤잖아요. 7급 평균 80%, 이번에는 85%, 85점어치.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겠죠? 기본 점수가 평균적으로 80, 이번에는 85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또 가봅니다. 신공관리론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경쟁, 예측과 예방, 성과, 효율성, 분권적인 체제죠. 이거는 금방 넘어갑시다. 그래야 제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 자, 과거 문제, 기출문제제 136번에 비교되는 게 있는데요. 투입 틀렸다. 왜 투입은 전통적 관료제거든요. 계층제적 책임 틀렸다. 이거 전통적 관료제거든요. 기업가적 정부가 신공공관리론이죠. 기업가적 정부, 신공공관리론, 투입이 아니라 성과, 그다음에 참여적 대응성 혹은 분권적인 조직구조 이런 게 맞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제도 얘도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해임 처분 몇 년? 다 같이 몇 년? 3년. 5년은 파면당하면 5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해임은 3년 동안 제한되고. 이건 뭐 너무 지겹게 나왔죠. 자, 잘 보세요. 놀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장 잘 보시면은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게 기출문제집 1184번에 있죠. 자, 딱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해임 처분은 3년. 기출문제 회독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역시 방금 문제도 5초 컷이고 다른 선지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몰라도 돼요. 시험장에서 모르겠다. 넘어가. 해임 3년 땡 하면은 15초. 15초. 이게 1번이었으면 5초. 근데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15초. 됐죠? 그 다음에 5번 신제도주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게 좀 생소한 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니 1, 2번 못 골라내면 말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생소한 거예요. 1, 2번은 매번 똑같은 거 나왔던 거. 자, 합리적 선택은 지원자만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고 그다음 경제학적인 가정들을 싹 다 적용하잖아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그리고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이다. 개인의 선호가 외생적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선호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인간관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호는 주어져 있어요. 경제학 지원자 연역적인 접근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떻다. 개인의 선호 주어져 있다. 됐고. 그다음에 경로우전성 누구 거?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런 것들은 뭐 내용 이해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경로우전성을 뭐 다른 걸로 바꿔낸 거 뭐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고 참고로 권력의 비대칭성도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둘 다 경로우전성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정치 권력 기득권층을 해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그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더라. 좀 자율적으로 분배하더라.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 쓰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중범위적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딜레마 해결 뭐지?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 이거 도대체 뭔 말일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딜레마, 집단 행동의 딜레마인가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겠느냐? 자, 잘 보세요.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4번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더라도 사회학적이 아니라는 거 알면 풀잖아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4번에 옳게 고친 것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 부분이 절대 아니다 이거 알면 풀죠. 맞죠? 시험장에서 여기다가 옳게 고쳐서 써서 내고 그런 거 없죠? 자, 4번을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둘 중에서 둘 다 모르겠지만 4번은 사회학적하고 안 어울려. 왜? 사회학적에서는 이런 개인의 선택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만든다? 개인의 선택이 없습니다. 사회학적은 뭐예요? 제도는 굉장히 거시적인 영향을 받죠? 사회 문화적 환경, 관습,
이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게 제도가 된다. 뭐 개개인이 뭘 선택을 해. 그죠? 너무 안 맞아. 논의의 차원 자체가 안 맞아. 그죠? 아무래도 얘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지 알 것 같긴 하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지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답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해결했다면은 정말 이분은 대단한 겁니다. 아직 좀 시간이 부족해서 뭐 다른 과목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합격 못했다 하더라도 요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됐고 4번 이 집단행동의 딜레마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그 공공선택에 있어서 공공선택에서 딜레마 뭐 몇 개 없잖아요. 집단행동의 딜레마, 무임승차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때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다 이기적이니까 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감시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오스트롬의 아이디어입니다. 오스트롬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공유지의 비극, 뭐 오스트롬의 이론, 그다음에 또 뭐니 이거 신제도주의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다 그냥 공공선택론으로 묶이는 경제학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에요. 됐고 그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가 왜 중범이냐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는데 자 사회적을 제가 설명을 했고 합리적 선택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사회학적은 굉장히 큰 사회문화적 거시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여기쯤 있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여기쯤 있다면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그 중간 범위이다. 굉장히 거시적이죠? 굉장히 미시적이죠? 그 중간 범위이다. 왜? 그 환경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좀 여기 예시가 있잖아요. 정치 권력, 뭐 기득권층 뭐 요 정도의 범위를 연구하고 있죠. 그 정도가 뭔지는 저도 이제 어떻게 그걸 한정을 해줍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중범위죠. 됐죠? 오케이. 자, 어려운 거 하나 넘어갔고 6번 다시 또 어려운 거. 여러분들 5, 6번만 잘 넘기면 돼요. 5, 6번. 여기가 두 개 이제 생소한 문제였는데 자, 잘 보세요. 몰라도 돼요. 비덩인지 뭔 비듬인지 몰라도 되겠고 그냥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자, 실전에서 모르겠다. 넘어갑니다. 2번.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 자, 권위적이다. 위기 상황에는 좀 집권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배워본 적 있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명이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나? 이 정도 넘어갑니다. 3번.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 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특정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정책 수단의 선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런 포인트 섞여 있죠.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절대 뭐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라몬 등장했습니다. 자, 살라몬에서 정책 수단 분류, 직접성에 따른 분류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근데 여태까지는 완전 단순 암기 문제. 직접성이 가장 높은 거 4개, 중간 거 4개, 가장 낮은 거 4개 외우면 다 푸는 문제.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직접성이 높냐 낮냐 구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지막지하게 어렵죠. 그다음에 공적 보험은 제가 4개 외우라는 거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많아지면은 외우지 못하거든. 자, 4개도 벅찬데 4개 다 외운 사람 있어야지가 그것도 벅찬데 늘어나면 또 더 못 외우니까 뺐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외운 것만으로는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거의 옳다고 봐야 되겠고 얘는 이제 확실히 옳고 얘가 이제 학자 이름이 맞으냐 그다음에 요 아예 전혀 모르는 내용 공적 보험이 직접이요 간접이요 공공기관 활용하는 거 활용하지 않는 거요 여기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률이 뭐 거의 50% 가까이는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못 풀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까지 공부하면 좀 떨어져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시험장에서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찍는 것이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런 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면 다 보지. 타임스톤 있어? 그러면 보고 타임스톤 쓰고 보고 타임스톤 쓰고 그렇게 계속 하겠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3,000가지 변수를 막 고려했다며. 그 중에 하나로 엔드게임 했다며. 그렇게 하겠지. 근데 없으니까 우리 타임스톤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버려줘야
매번 나오는 아까 85점어치 그걸 이제 맞추게 되고 85점부터 점수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걸 공부하느라 양을 넓히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말했죠? 점수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 해설은 해줄 거예요. 공적보험은 살라몬이 직접적인 수단으로 넣었어요. 왜? 우리 공적보험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건강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은 민간기업에서 안 해요. 돈이 안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는 해. 뭐 약자들의 그 의료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하기는 해. 그래서 국가가 대신합니다. 국가가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라고 그래? 좀 내주시겠습니까? 내면은 빵 하나 사줄게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세요. 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부과하잖아요. 당연히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 공적보험은 정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직접 하는데 어쩌다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험 영역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거든. 공무원이 뭐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잘 몰라. 그래서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전달체계로 활용하기도 해요. 요 점에서는 직접성이 좀 떨어집니다. 공공기관도 정부가 하는 거 맞는데 아무래도 뭐 준정부기관, 약간 정부기관을 벗어나고 준이니까 공기업, 일반적인 정부기관과 달리 법인 형태고요. 수익성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직접성이 떨어진다. 약간. 자, 직접적인 수단이다 아니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살라몬이 분류했다. 근데 요점,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은 직접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래서 요 점에서 직접적이다 그러면 틀리다. 뭐 더럽게 어렵죠.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까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증 해결 용도예요. 끝.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살라몬의 정책 수단은 진짜 몇십 페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다 맞추려면은. 됐고,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5초 만에 맞추지. 예산원칙의 예외 옳게 짝지은 것은 한전이 예추월 계소값, 한전이 예추월 계소값.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목적세 없다. 단위성의 원칙, 단추, 특기, 목적세, 수입대 책용비 없다. 정답은 4번. 요거는 행정학과 전혀 상관없이 한전이 예추월 계소값, 단추, 특기. 제가 맨날 두 문자 그대로 외워서 푸세요 라고 했던 걸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예산원칙에 대해서 이게 뭐니? 아니면은 얘네들 도대체 왜 예외니?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됐고. 그 다음에 옛날 문제랑 비교를 해봅시다.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했을 때 한전이 예추월 계소값, 계속비 있었네. 단위성의 원칙, 단추, 특기. 둘 다 있었네. 계속비, 기금 다 있었네.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이런 문제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디징이 합리성 구분했을 때 우리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 있죠.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거기다가 정치적 합리성, 이게 5가지가 있다. 뭐 강의에서도 배우지만 기출문제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화론 이게 있나 없나 헷갈렸어. 그러면 지우면 되죠. 자, 사이먼은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시합니다. 근데 내용적, 실질적,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절차, 이게 제한된 이런 합리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역상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 또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게 실질적인 합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 이 표현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4번에 있어요.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쵸? 사이먼의 주요 주장은 이거죠. 실질적과 절차적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뭐다? 사이먼은 정말 미친 듯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행태론 주장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 인간의 합리성이 어떻게 완벽하냐?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실질적은 절차적과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거 여기 있죠? 그럼 대비되는 표현 이거 맞나요? 맞죠? 1번, 4번은 일맥상통하니까 둘 다 맞겠지. 뭐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적 합리성이 또 일반적인 합리성이죠. 실질적 합리성이나 마찬가지죠. 디징의 기술적 합리성도 내용적, 실질적 합리성,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적절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수단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지워서 풀어도 상관없겠고요. 자, 디징의 합리성 종류.
기출문제 집에 한 문제가 있죠? 이건 매칭 문제인데요. 여기 뭐 다 있네.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경제적.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거 방금 했죠? 기술적. 사회 내 여러 세력들의 정책 결정 과정. 이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그다음에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 법적 맞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게 사회적이에요. 여기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중에서 안 맞는 거보다 진화론 이거 틀렸다. 정치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출문제 해독한 사람들은 에이 디징에서 진화론 쪽이 어딨어 이러면서 바로 푸는 거지. 그다음에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개 연속 행정 가치네. 디목 가면 사회적 효율성이죠.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적 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처음 제시합니다. 우리 지겹게 외웠죠? 디목 통치 기능론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프레데릭슨 와일도 내 와이프 말이니 프레데릭슨 와일도 그러니까 와일도 이스턴 프레데릭슨 마린이 내 와이프 말이니 후기 행태 주자 누구야? 내 와이프 말이니 신행정학이죠.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 강조했습니다.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강조했다. 이것도 지겹게 했고 이제 3번에서 좀 고민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1원리, 2원리라고 하지 1원리, 2원리에 이름을 막 붙이진 않아요. 특히 그냥 제 1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원리는 당연히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이렇게 말하고 2원리는 2개예요. 2개. 그냥 2개를 말하지 2원리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2원리의 핵심은 뭐예요? 차등의 원리죠. 물론 자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가 충돌하면은 기회균등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 형평성. 자, 롤즈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2 원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은 차등 조정의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뭐 얘랑 이제 의미가 똑같은 차등의 원리. 뭐 차등의 원리나 차등 조정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뭐지? 내가 쓰는 용어 사용이랑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되죠. 자, 슈버트 몰라. 공익 실체설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 중심에 놓여있다. 실체설은 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죠. 그냥 4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번 같이 이거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원리의 이름을 붙이진 않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왜 이걸 붙잡고 있어? 혹은 왜 이걸 정답으로 찍어버려? 모르면 넘어가야 돼.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그러면 이제 너무 쉬운 게 4번에 대기하고 있죠. 제발 나 좀 찍어줘. 자, 공익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과정설이고 실체설은 정부가 공익을 정하고 국민들을 끌고 가니까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죠.